네, 이어서 나우차이나 시간입니다. 자, 오늘 나우차이나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입니다. 네, 오늘의 한 주를 기대와 실망의 그런 대결 구도로 좀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근에 나우차이나 쭉 보면서 부동산이 좀 부진하다라는 점, 이런 점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그런 우호적인 정책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현재 상황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는 약간의 기대랑 실망감이 계속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약간의 탄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10월 발표된 지표만 보더라도 일단 생산이랑 소비 지표는 그래도 각각 4.6%, 7.6% 증가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반면에 고정자산 투자는 이제 2.9% 증가에 그치면서 시장 기대치 하회했습니다. 부동산 부양 정책에도 부동산 경기가 좀 호전되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3%로 낙폭을 다시 키웠습니다. 시장에서는 추가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부는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일 날 발표된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3개월 연속 금리가 동결이 되었고요. 아무래도 LPR에 기반이 되는 정책 금리가 17일 날 동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상하지 못한 부분은 아니고 이제 인플레 부담도 없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안화 절하 압박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그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위안화 하방 압력이 좀 완화되면 내년 1분기 정도에 인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경기 지표와 금리와 관련된 부분 좀 체크를 더 해주셨습니다. 약간 정부가 미지근해진 그런 부동산 정책을 보여주고 있고 금리와 관련해서 미국에 대한 상황들 계속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 투자자들이 봐야 될 중국의 주요 이슈가 되겠는데 오늘 약간 새로운 것이 또 대만 총통 선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중 정상회담을 뒤로 하고 양국 모두 아직까지는 수면 위로 뭔가 싸우는 분위기는 안 나오고 있는지 이걸로도 다시 좀 불이 지펴질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자, 우선은 중국의 부동산 정책부터 좀 자세하게 다뤄주시죠. 네, 일단 부동산 이슈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에 이제 자금난 때문에 디폴트 위기에 빠졌던 중국 3위 부동산 업체인 룸차, 순학차이나가 업계 최초로 구조조정 요건을 충족을 해서 부채 문제 해결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9월에 이제 뉴욕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이제 채권단들이랑 이제 구조조정 합의에 성공한 것인데요. 일단 채무 규모 자체는 약 900억 위안 정도로 헝다나 삐꾸이 위안보다는 작지만 업계 최초로 어쨌든 해외 채무 조정에 좀 성공을 했다는 점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헝다도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을 해둔 상황인데요. 파산 보호 신청을 했더라도 채권단과 합의에 성공하면 다시 구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 업체들의 우려도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외에도 일단 중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또 다른 정책을 좀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를 해줬는데 여전히 업체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체들을 위해서 이번에 정부는 이제 은행 부동산 대출 증가율을 전체 은행업 평균 대출 증가율을 상회하도록 특히 민영 건설사의 경우 대출 증가율을 당행 부동산 대출 증가율을 상회하도록 또 민영업체의 모기지 대출 증가율을 당행 은행 모기지 대출 증가율을 상회하도록 이 세 가지 조건을 좀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가 나지는 않았지만 일단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부동산 경기가 조금 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대만 총통 선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내년 1월 3일 날 대만의 총통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미중 관계와 양안 관계의 결정적인 변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후보로 이제 반중 세력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그리고 친중 세력인 국민당의 허우요이 그리고 중립인 민중당의 커원저 무소속이나 전 폭스콘 회장인 궈타이밍이 있습니다.
11월 15일 기준으로 이제 민주당의 라이칭더 지지율이 가장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15일 날 근데 국민당과 민중당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만약에 단일화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제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친중 세력이 만약에 새로운 총선으로 당선이 된다면 이제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일단 단일화 합의에는 성공을 했지만 후보 선정을 앞두고 두 당의 지지율 오차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보를 등록한 24일까지는 관련 이슈들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대만 총통 선거에서 지금 친중 세력과 반중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좀 자세하게 업데이트를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일정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27일 날 공업기업 이익 발표됩니다. 1월에서 9월 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비 9% 감소했습니다. 최근에 PPI 반등폭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후행하는 이익 지표도 반등세를 지속하긴 하겠지만 반등폭은 좀 더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30일에는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10월 제조업 PMI는 49.5로 기준선 다시 하회했습니다. 아무래도 생산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수요 부진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11월 달에도 이 수요 부진이 지속되어서 기준선 밑에서 유지되는지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서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공업 기업 이익과 그리고 제조업 PMI 이쪽에 대한 지표도 계속 좀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 점들이 부진해지면은 정책적으로 조금 더 관련된 우호적인 재료들이 좀 나올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표가 둔화가 되게 된다면 이제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에도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에 재정 정책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통화 정책은 이 재정 정책의 적극적인 이 적극성을 반영을 해주려면 동반적으로 또 완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경기 부양을 아마 계속해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동산 정책 이후에 재정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고리를 잘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차이나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이었습니다.